안녕하세요. 필름파일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8월 9일에 개봉한 엄태하 감독의 화제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번에 영화를 선정할 때 PD님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시사회 때 평이 무척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필름파일러 팀과 함께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한국의 이례적인 대지진이 일어나 주인공이 사는 황공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되며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박서준과 박보영이 부부로 나오고 이병헌이 아파트 주민 대표의 배역을 맡는데요. 저는 이번 영화가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관람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러한 요소와 미장센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방식의 분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영화가 현대 사회를 어떻게 시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저는 아파트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부터 굉장히 시의성이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 들어 자주 들리는 뉴스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을 아파트로 분류해 급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서 임대동 주민들을 차별한다는 소식들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영화라서 그런지 작품 속 인물들도 가령 드림팰리스 아파트와 황궁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든지 부동산 업자가 같은 입주민인데도 완전 자가인 주민과 아닌 주민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장면들을 연출한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런 장면들을 통해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난 것 같은데 영화 속에 일어난 대지진은 그런 부의 계층이 초기화된 발단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황궁아파트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초기화, 외부적으로는 황궁아파트가 절대적인 갑이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쵸.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희가 같이 극장에서 봤던 웨스툴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이나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을 생각해보면 재난 상황이 터지고 등장인물들의 직업이 펀드 매니저건 유망한 사업가던 결국 모두가 직업을 상실하고 생존자가 되어 공평한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외지인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외지인들이 너무 추운 나머지 살고 싶어서 가택 침입도 하고 칼부림도 하고 방화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런 게 현재 유럽에 있는 난민 사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지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다로 논란이 있는데 선하고 불쌍한 난민도 분명 있겠지만 그 난민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항공 아파트 사람들이 외지인을 받아들일지 말지 주민회의를 하고 바리케이트를 쌓고 했던 건 일종의 국경이나 관련법 강화라고 해도 되겠네요. 사실 비단 유럽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조선 쪽과 관련해 문제가 많고 몇 년 전만 해도 예멘 난민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지인 추방 문제는 황궁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재난 상황에서 한정된 물자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신원이 불분명한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솔직히 추방해야 한다고 투표했던 사람들도 외지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선순위가 다르고 두려움의 수치가 달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화도 어린 꼬맹이라서 집에 들인 것이 만약에 수염 덥수룩하게 나서 인상 흉악한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했으면 문을 열어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원래 과거에 지략가들이 썼던 전략을 보면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앞세워서 적진에 기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피디님은 여자 앞서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칼 들고서도 냉큼 열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는 계급 사회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죠. 가령 황궁 아파트에 시의원을 주축을 한 무리들이 찾아오지만 퇴짜 맞고 다음날 수색하러 나갈 때 보면 다 얼어 죽어 있잖아요. 이처럼 계급 사회가 무너진 장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히 황궁 아파트의 경비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초반을 보면 황궁 아파트 사람들이 경비원한테 재난 상황의 대책이나 가이드가 적힌 자료를 찾아내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비원이 그럴싸한 대책을 못 내놓으니까 경비원까지 황궁 아파트에서 내쫓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와, 너무 매정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인데 그렇게 매차게 갖다 버리는 걸 보고 인간들의 매정함이랄지 냉혹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경비원을 한 명의 이웃으로 본 게 아니라 완전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이해관계로만 봤다고 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주민 대표로 이병헌이 맡은 김영탁이란 역할도 오로지 부녀 회장의 필요에 의해서 집단을 위해 희생할 꼭두각시를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직접 화재 현장이나 아파트 바깥을 나가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참 불쌍하고 좀 서러운 인물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김영탁은 그런 의도를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쫓겨날까봐 열심히 아파트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대표 자리를 맡은 거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김영탁이 그렇게 리더십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눌하고 말 수도 없는 노숙자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사실 김영탁이라는 인물 말고도 수색대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럴걸요? 그렇죠. 권력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탁이 대표가 되어 구축한 황궁아파트의 시스템을 보면 일한 만큼 받는 배급, 즉 성과주의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주민 대표로 김영탁이 뽑히기 전에는 모두가 공평하게 배급을 받는 사회주의 모습에 가까웠어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일한 만큼 받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게 되게 타당해 보이지만 이런 시스템에도 사각지대란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외지인을 쫓아내는 상황에서 다리에 유리가 찔려 부상병이 된 그 왕씨 아저씨가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희생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황궁아파트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다친 개국공신 아닙니까? 근데 국가유공자한테 밥을 안 준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피디님, 좌장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속의 각 요소가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인데, 어쨌든 가장 큰 메타포가 아파트잖아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나 집단으로 보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렇게 보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확히는 병들어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혹은 인류애가 사라져가는 각박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미장센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저는 사실 이 영화의 거의 모든 촬영이 그리 시덥진 않았는데, 마지막 카메라 연출이 너무 좋아서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아,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장면이었어요. 엔딩 장면의 카메라 연출을 보면 고급 아파트의 실내가 마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연출되었다가 카메라가 기울어지면서 무너진 아파트의 원래 모습으로 전환되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쓰러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와 이미지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거의 완벽히 대비가 되는 미장센이었어요. 그쵸. 사실 그 엔딩 장면만 보자면 사실상 그 무너진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황공 아파트보다 더 척박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든지 계산적이라든지 폭력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미장센의 대비가 병들어가고 있는 실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시사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엄태화 감독이 이 영화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비록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벅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저버리지 않고 서로 돕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아파트 말고도 슈퍼마켓에 있었던 강아지랑 809호 아저씨가 기르고 있던 식물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강아지가 등장한 이유가 그 장면을 잘 생각해보면 부녀회장의 아들이 강아지에게 간식을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 아직은 때묻지 않은 젊은 사람들의 인류에 이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사람 먹을 소세지도 없는데 왜 강아지한테 소세지를 먹이고 외지인들을 다 쫓아내놓고 왜 강아지는 귀엽다고 아파트로 데려옵니까? 이거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강아지는 귀엽잖아요. 아니 하긴 식량난에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개라도 데려와야죠. 예? 아니 강아지라는 게 귀엽고 선하고 모성애를 유발하고 약자의 이미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버리고 가요? 아니, 그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도구적으로 이용해서 수색대의 약탈 행위를 조금 미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슈퍼마켓 씬이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씬이기도 한데, 사람을 죽여놓고 조금 죄의식이 생기니까 강아지를 입양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죠. 아마 감독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의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809 아저씨가 기르던 식물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이게 명화가 809호에 외지인들이 산다는 걸 알게 되고 은밀하게 줬던 식물인데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나 픽사 애니메이션의 월1을 생각해보면 항상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선 식물이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식물이 그런 상징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탁은 809호를 기습하여 외지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을 자신의 권력의 거름으로 삼았습니다. 활용은 다르지만 상징하는 바는 같았던 거죠. 그러면 피디님은 박보영이 연기했던 명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랜만에 박보영 배우가 작품을 찍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명화의 행동이 어땠냐고요.
명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작품 세 가지 색 레드였습니다. 세 가지 색 레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 하나가 결국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야를 가진다는 건데 그런 자기중심적인 시야를 명화의 행동에서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화는 드림 팰리스의 꼬마 아이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잖아요.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도 다른 외지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시켜주거나 809 아저씨처럼 쫓겨난 꼬마아이가 생각이 나서 다시 데려올 방법을 계속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화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명화가 다른 외지인도 아니고 어린 꼬마아이만 유독 챙긴 점이 자신이 유산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연민으로 이루지 못했던 모성애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죠. 작가님은 명화가 민성한테 화내는 장면을 보면서 답답하거나 미련해 보이진 않았나요? 에? 어디 가요? 예? 아니, 녹음 전이랑 말이 다른데요? 바뀐 이유는 저는 영화를 곱씹어보면 볼수록 민성이나 명화가 둘 다 이해가 됐어요. 민성이는 수색대로서 바깥이 얼마나 위험한지 눈으로 목격한 인물이고, 명화는 아파트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봐놓으니까 서로의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계속 모색해왔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작가님 보고 티냐고 물어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밖에서 빠르로 머리 박살나고 칼빵 나고 그런 위기 상황을 다 겪어서 식량을 조달해 왔더니 아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밖으로 나다닌다? 가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거는 진짜 밑빠진 독 아닙니까? 작가님이 민성이라면 아내한테 화 안 내나요? 아내가 박보영인데 화를 낸다고요? 인정합니다. 어쨌든 저는 명화와 민성을 보며 롤 바텀 라인전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쇠가 빠지게 딜교 하나 하고 CS 먹느라 바쁜데 우리 팀 소라카는 라인전 하다 말고 탑 라인전 힘들어 보인다고 나 버리고 로밍만 다니잖아요. 채팅 안 쳐요? 그래서 맨날 피디님이 롤 정지 먹는 거잖아요. 일단 확실한 건 일관성 있게 그런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809호라고 생각합니다. 명화도 착하지만 적어도 행동력에 있어서는 809호 아저씨가 더 대단해 보이네요. 일단은 명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그 작가님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영탁이라는 인물이 히틀러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었죠. 사실 제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히틀러와 김영탁 사이에는 평행 이론이 존재합니다. 한번 소개해주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히틀러는 유대인을 숨겨준 국민들을 처단했죠. 근데 김영탁도 외지인을 숨겨준 입주민들을 처단했어요. 맞죠? 이 영화가 만약에 청불이었으면 입주민이더라도 무조건 즉결 처형당했을 거예요. 영탁이가 착해서 죄송합니다 200번으로 넘어가게 망정이죠. 계속해주세요. 두 번째로 히틀러는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김영탁도 황궁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황궁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어요. 이 정도면 김영탁이 아니라 김틀러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니 너무 억지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업적을 쌓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훌륭한 성과주의의 성향이 강했어요. 그런데 김영탁이 세운 황궁 아파트의 수색 때도 힘든 역할을 맡은 만큼 그 처우를 굉장히 높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치 독일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서로를 엄청 의심하게 만들어서 서로 감시시키고 밀고 한 자에게는 포상을 내리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보면 영화 속에서 밀고 한 자에게 엄청난 양의 물자를 포상으로 건네는 씬이 기억날 거예요. 오호. 그리고 히틀러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가 웅변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축제 장면에서 김영탁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언변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이야, 최근에 SNS를 보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고 김영탁을 모세와 평행이론으로 맞춘 글이 있던데 작가님은 히틀러로 보셨군요. 그러면 수색 때는 식민지 약탈을 위한 군대와 같은 포지션이었겠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수색 때는 하나같이 다 군필로 구성되었고 김영탁은 택시기사를 하기 전에 원래 군인 출신이었다고 소개돼요. 그쵸. 이제 제 말에 좀 믿음이 가십니까? 아니요?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영화에 대한 소감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작가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이병헌의 미친 연기력 덕분에 그나마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병헌이 없었더라면 솔직히 영화가 크게 조명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 표정 연기는 정말 형용할 감탄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명화라는 인물이 굳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조금 웃긴 부분도 있었는데 슈퍼 하나 털고 몇백 세대가 되는 아파트 한 동이 설날에 고기 파티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죄책감만 들어주고 곧바로 뜯어 먹혔다니까요. 피디님도 영화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민성이랑 영탁이 불기둥을 보면서 서로 과거 회상하고 들어주는 장면에서 너무 지루해지는 걸 느꼈어요. 조금 더 이야기에 녹아들게 서술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화 속 상황이 건전지로 황도 통조림을 사먹는 만큼 엄청난 재난 상황인데 그 귀한 건전지로 명화랑 꼬맹이가 같이 무전기 놀이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화가 나중에 902호에 잠입해서 아픈 할머니를 갑자기 안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보고 진짜 간호사면서 다급하다고 환자 생각도 안 하는 모습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하는데 기가 막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눕혀지지도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한 작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재밌긴 했다. 그죠? 한 줄 평하고 끝낼까요? 저는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이고 한 줄 평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리 이병헌만 제외하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5점이고 한 줄 평은 요즘 부의 사다리는 쓰러진 사람을 밟고서 올라가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스타에 올라온 콘크리트 유토피아 관련 스토리는 저희 편집자의 한 줄 평입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나은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름파일러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영화 속 배경이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추우면은 당연히 배변 봉투도 얼 텐데 배변 봉투가 딱딱해서 추락사로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그냥 혀 깨무르고 죽었을 것 같은데 방귀만 껴도 그렇게 뜨뜻한데 똥덩어리가 그렇게 한 무더기에 몰아져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아래 정도는 따뜻해서 추락사보다는 메탄가스로 질식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영탁과 히틀러가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죠. 히틀러한테는 아우슈비츠 가스실이 있고 김영탁한테는 메탄 가스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903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슈레딩거의 똥구덩이 아닙니까?